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0년 12월 13일 어제가 12월 12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황제도 인류 지배구조 NWO 세계 단일 통제국가 지향 하는 교황제도 인류 지배구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의 재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황을 사탄의 위치에 나타내는 인지시키는 모든 인류에게 인지시키는 사항입니다. 요거 지도로 알면 모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대법원에서 텍사스 소송을 기각했다. 이거 자체가 이 뉴스만 해도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거죠. 텍사스 소송이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이 됐으면은 아마 순조롭게 지금 트럼프가 그냥 대통령 되는 거로 몰아줍니다. 그러나 이 텍사스 소송이 기각됐으므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황 제도에 대한 그 정체를 끄집어내는 그 험난한 과정을 지금 미국이 나타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우선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두 개를 볼 겁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있는 내용 같은 주제인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대선에서의 선거 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 향하고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자유보수 진영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연방대법원에서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긴급하게 전해졌습니다. 진자유TV는 어제 오늘 아침 방송을 제작하고 오늘 10시 30분에 자동으로 게시가 되도록 했는데 아침에 저도 이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기각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기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내리라고 시그널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텍사스주가 재판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또는 지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텍사스주는 소송의 피해자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기각 원문을 보면 텍사스는 다른 주가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단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적격성만을 판단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 최종적인 선거소송에 대한 기각으로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 결정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어떤 긍정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내리라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판사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 알리토 대법관과 토마스 대법관은 텍사스 고소를 승인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에 따라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시점은 1월 20일 취임일 당일입니다. 그 전까지의 절차 즉 12월 8일 선거인단 선출기한은 이미 지나갔고 12월 14일 선거인단이 상원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와 1월 6일 연방합동의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봉하고 대통령 선출인을 승인하는 절차는 연방헌법이 아닌 실무적인 내용을 담은 절차법에 담긴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월 20일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법 절차를 통해 적법한 이해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연방대법원의 소송을 진행할 길은 아직도 열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트럼프 캠페인의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는 이 사건을 기각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이 끔찍한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최악인 것은 기본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자신들은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문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미국인들이 사실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연방대법원이 법적인 지위를 근거로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일부 유권자들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또 다른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야 하고 방송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법원은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줄리아니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각의 근거로 미국 헌법 제3조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텍사스주는 다른 주에 대하여 선거소송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연방헌법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관련 조항인 제3조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2항. 연방정부의 사법권은 연방정부가 한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두 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주정부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서로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다른 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주정부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포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할 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문에서 텍사스 주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므로 지금 벌어지는 미국 대선에서의 선거소송은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대선 부정선거 분쟁의 당사자는 주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주정부가 당사자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방대법원은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길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주법원, 주대법원, 연방법원, 항소법원의 단계를 거쳐 계속 항소를 해야 연방대법원의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진영은 연방대법원을 믿고 선거소송 전에 모든 것을 맡긴 채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연방대법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도 가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6대3일 수도 있지만 5대4일 수도 있고 3대3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대법관으로 알려진 6명 중에 3명은 부시가 선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한 대법관 중 1고서치도 동성애 합법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연방대법관의 이념지형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불신도 답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한편 에포크타임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파가 외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사용되던 색깔혁명 전술로 대통령 축출을 기도하고 있다고 전직 특수부대 장교가 경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이 전직 장교는 색깔혁명은 정권교체를 위한 전술이라며 지금 미국에서는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정권이양 무결점 프로젝트 TIP를 지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올해 트럼프 반대파의 대선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었으며 민주당의 마르크스적 요소들, 외국 마르크스주의 동맹들을 불러온 직접적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TIP는 트럼프 행정부가 권력을 유지하려 2020 대선과 정권이양을 방해할 것이라는 전제로 출범한 프로젝트입니다. 전 현직 고위 정치인과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관리 언론인, 교수, 학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여름 대선을 앞두고 업게임을 실시하며 이번 대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4가지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4번째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혼란을 부추기지만 공화당 상원의원과 합참의장이 바이든 승리를 받아들이며 비밀경호국이 트럼프를 제거하면서 워게임 시나리오가 종료됩니다. 이 전직 장교는 야당의 목표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들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고 이들이 사용한 전술은 특수부대의 정권 전복작전 전술교본에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연설에서 대통령의 최고 책무는 헌법 수호라고 한 발언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색깔혁명 사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입니다.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는 친러시아 성향 여당 후보 야누코비치가 당선됐으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재선거가 실시됐고 결국 유럽연합과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지도자 유센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전직 장교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8년 동안 어떤 식으로 자기 편을 정부 기관 곳곳에 심었는지, 이를 통해 TV신문 등 기성언론과 폭도들의 지원을 받는 지하정부, 그림자 정부를 만든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행정부에 데려올 수 없도록 했고 이번 정권에서 사실상 오바마 3기 행정부를 탄생시켰다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반대하고 탄핵을 시도했는지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확실히 내전 상황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합법적인 투표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보수 세력과 국가를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민주당과 바이든 진영의 혁명 세력은 사법부와 정부기관, 지방정부와 연방의회, 심지어 군부회까지 우리 편에 서라며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주류 언론은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기관지 노릇을 했고 사회주의 혁명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진자유TV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직까지 미국의 자유공화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할 마지막 남은 보루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리무중의 상태입니다. 만약 연방대법원마저도 저들의 색깔혁명에 동조해 대한민국에서처럼 사법반란을 일으킨다면 남은 것은 미 연방군밖에는 없습니다. 계엄령이냐 연방대법원이냐 두 가지 옵션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한 달.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자유TV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압축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최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스턴 씨가 다른 2명의 원고와 힘을 합쳐서 텍사스주 정부를 대신해서 4개 경합주의 선거 무효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면 연방대법원의 향후의 진로가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합니다.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와 펜실베니아 주정부 관리들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명분으로 입법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주선거법을 위헌적으로 개정했다.
그들은 주정부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러한 법 개정 작업을 완수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투표의 정직성, 밸럿 인테그리티가 심각하게 약화됐다. 따라서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 등 피고가 된 주들에 의해서 지명된 선거인단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연방 전체의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을 미 연방 대법원이 심사숙고해서 판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원래 노이 출신 흑인과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인데,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두 번째 있는 평등 보호 조항에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평등 보호 조항 Equal Protection 클로즈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사하게 처한 사람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받거나 처우받는 것을 금지한다.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모든 유권자들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들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이 원래 관할 몇 안 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급법원이 먼저 사건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텍사스 주정부는 곧바로 미 연방 대법원에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하원 의장과 하원 다수당 지도자가 텍사스 주 대 펜실베니아 사건에 대해서 밝힌 어마이커스 큐어리, 일종의 법정 탄원서입니다. 라틴어로 어마이커스 큐어리, 법정 탄원서의 결론 부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법정 탄원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거가 흠잡을 데 없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여기서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a fair shake라는 그런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외부인들이 펜실베니아의 선거 절차를 심하게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선거법을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바꿔버렸다. 법정 탄원서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이 제정했던 법률에서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절차적 부정행위가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법정 탄원서에 따르면 주정부 관리, 선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 대법원에 의해서 선거법을 특정 정당에게, 여기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에 대해서 법정 탄원서 내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주정부 관계자가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렸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 절차에 대한 사법 외적 공격은 모든 곳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를 구실로 삼아서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는 전국의 유권자 단체들이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 절차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을 빌미로 펜실베니아 주 정부는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 절차를 보호하는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주정부는 선거관리당국에 사법 외적 지침을 제공했다. 마침내 이러한 노력들은 명백하게 연방 헌법이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형식으로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에 의해서 합법화되었다. 모두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법을 개정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모두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기반 조성 작업을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주 대법원의 협조까지 얻어서 완결했다는 것입니다. 12월 10일 날 목요일 뉴스맥스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존 이스트만 변호사는 미 연방 대법원이 앞으로 판결 과정에서 초점을 맞추게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미 연방 대법원이 주목하게 될 주요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주들이 그들 자신의 선거법을 위반했는가 혹은 무시했는가에 모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회는 연방 헌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단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의 선거 관리들이 행한 임의적인 법률 개정과 같은 행동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합니다. unconstitutional, 명백한 위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법적인가 우연적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번 텍사스 주정부에 의한 경합주 4군데에 대한 소송이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미 연방 대법원이 이 소송권을 채택한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채택한다면 다소 트럼프 진영에 유리한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전 세계가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한 달, 2달간을 미국 대통령 선거법에 대한 지금 이 인지, 교육, 실제 적응 과정을 교육받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측면에 또 우리가 설명될 내용이고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2012년이라고 하는 2012년에 선포된 이 그래프가 이게 그냥 뭐 개인이 그냥 우연히 그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요 2012년에 나온 내용에서 2020년이 나오는 거고 2020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든 인류들이 이 대통령 선거가 가진 부정선거가 가진 의미가 뭐냐. 결국에는 교황제도 자체를 인류에서 이거 자체가 이제는 교황은 지배구조로 해서 나아가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이를 이제는 인지하고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 다시 말하면 1620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교황제도 인류 교육 지배구조를 1620년에 돌아가서 1620년은 청교도죠. 청교도. 메이플라워 청교도가 미국 이주한 해가 1620년입니다. 돌아가서 청교도 정신으로 교황제도를 붕괴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붕괴가 아니고 사탄적인 음모, 미국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적 그 음모를 교황제도를 대표로 해서 이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가 1500년간 교황제도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요 기점이요, 요 포인트기. 여기서 이제 2020년이 조금 지금 지난 이 내용에서 이 그림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에게 이 그림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때다. 또 다르게 보면은 바로 노아 방주를 실제로 모든 인류들이 인지하게 하는 시점이다. 얼마나 지금 현재 위기냐. 전 세계가 얼마나 위기냐. 그리고 이후에 교황제도가 붕괴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까지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2020년 11월 20일 날 우리가 표현했던 예수의 계명 강구. 왜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에 교황제도 붕괴라든지 1620년이라는 이 사태가 왜 나오느냐.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이 예수 이름 자체가 영어로 제스이트거든. 제스이트잖아요. 그 지저스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저스라는 영어 이름 가지고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는 바로 사탄적인 행보를 그려왔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계명해라. 사탄으로 계명해라. 이게 우리가 2020년 11월 20일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이 계명을 강구했습니다. 영어권이나 이태리 라틴어를 쓰는 데서는요. 이거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라틴어하고 영어 쓰는 데라 하면 전 세계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이 제수이트를 새삼스럽게 계명을 강구 안 합니다. 근데 한글, 대한민국이 여기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회가 분명히 계명될 겁니다. 교황제도 붕괴하는데도 이렇게 한 나라가 저런 혼란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일을 당하려 하고는 적어도 2달 전에 누가 그래 생각했겠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저런 식으로 참 혼란스럽게 되려고는요, 교황제도를 진행하는 사람들조차 몰랐죠. 저렇게 되면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아주 순조롭게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2년이라고 하는 요 때에 요 포인트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는 이 포인트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섭리로 미국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 사태를 봐야지 정치적인 내용,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치적, 또 국가 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하나님께서 교황제도를 지금 붕괴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교황제도 붕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교황제도 다음에 권력자, 권력의 기관, 권력의 어떤 조직들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그거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분명히 사용한다. 이건 공식적으로 교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괜히 교회 이름 갖고 커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자기 세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나는 그 사탄이 인간들 앞에서 못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울까? 인류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걸요, 인지해야 돼, 인지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저 고통을 보면서 교황제도 붕괴하는 것도 저리 어려운데 사탄이 직접 통치하게 되는 이 시대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감히 상상해 나겠어요? 그런 만큼 지금에 사는 현재 모든 인간들은 요 2012년을 아는 만큼, 요 그림을 보는 만큼 책임을 가지고요, 앞으로 후대에 살고 있을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